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전쟁 배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3억 배럴 아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면서 오늘 국제 유가는 급등을 했고요. 3대 지수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기술주 내부에서는 엔비디아와 인텔 등의 개별 이슈로 인해서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 국채 금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약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결국엔 투자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더 하락이 깊게 나왔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 증시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6%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오래 쉬어갔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길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들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3대 지수는 일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11%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0.32% 하락. S&P 500은 0.06%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3대 지수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던 간밤 증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전쟁 배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오늘 국제 유가가 크게 움직였는데요. WTI의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시죠. 5% 넘게 급등하면서 배럴당 82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거래가 된 WTI고요. 오늘 반도체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술주 내부에서 개별 이슈들이 있었고요. 3대 지수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반도체가 더 강하게 내렸습니다. 2.94% 하락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입니다. 일단 호르무즈 협상이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유가가 급등했고요. 증시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을 압박한 거시경제의 변수는 바로 국제 유가의 급등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유가가 급등한 이유,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란이 미국에게 하고 있는 요구는 다음과 같죠.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해상 봉쇄 종료, 이란 주변의 미군 철수와 최근 분쟁에 대한 피해 배상, 그리고 동결 자산 해제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고요. 오히려 과거의 테러 그리고 미국은 피해 등에 대해서 이란에게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요구 조건이 간극이 있다는 점을 오늘 재확인하게 됐고요. 호르무즈 해협 완전 재개방 시점의 불확실성은 다시 한번 확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이슈가 중요했던 이유 이어서 조금 더 들여다보시죠. 시장이 원하는 건 단순한 협상 재개가 아닌 원유 소송의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을 지지했던 게 바로 호르무즈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안정을 찾은 거였는데요. 이 구도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2억 9,870만 배럴이라는 점도 오늘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요. 3억 배럴 아래로 떨어졌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무려 1983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거죠. 중동발 공급 차질이 길어질 경우에 이 미국이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유가를 억제할 수 있는 이 완충 여력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감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오늘 증시에는 커다란 부담이 됐는데요. 시장의 반응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CPI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이 물가 지표를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채금리 장중에 10년물이 4.7%대, 2년물은 4.2%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미 높은 금리 환경에서 유가까지 재상승하다 보니까 증시에는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유가 급등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에너지 업종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3대 지수는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충격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은 호르무즈 리스크가 유가와 에너지주를 강하게 움직였고요. 증시 전체적으로는 CPI를 앞둔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계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내부에서는 엔비디아의 악재가 반도체 약세 그리고 나스닥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이유가 됐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어서 한번 만나보시죠. 기술주 내부의 반도체 악재들이 나스닥에는 추가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죠.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자금 풀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참여를 논의하는 월가의 금융사들은 아폴로, 블랙스톤, 블랙로, KKR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AI 인프라 투자의 확대, 곧 엔비디아 칩 수요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본 부담은 다른 부분에 있었죠. 고객 투자까지 금융 지원하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엔비디아의 자금 부담 가능성이 커졌고요. 결국은 고객 투자와 엔비디아 매출이 연결되는 이른바 순환금융 우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은 AI 수요보다도 자금 조달 구조가 새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는 하락 압력이 커졌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인텔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AI 투자 등을 위해서 150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 계획을 밝힌 인텔입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이석 부담이 커지면서 반도체 투심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재료가 됐습니다.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시장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비 그리고 자금 조달 부담이 반도체 밸류에이션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결국 오늘의 반도체 약세는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과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확인하셨고요. 종목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간밤 시장에서는 기술주가 좀 선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주가 2.8%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AMD 주가 2.8%대, 브로드컴 1.2%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텔도 4%대 하락세 나왔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 가깝게, 마블 테크놀로지 4.6%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투자 은행들 그리고 투자사들과 협력을 해서 AI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자금 조달 패키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어떤 AI 산업 안에서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거의 1등 기업 선두주자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해 약간의 부담감, 왜냐하면 지난주에 10%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또 지난주에 약간 쉬어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팔란티어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10% 넘게 급등했었는데 간밤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2%대, 오라클 2.7%대 상승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많은 또 소프트웨어 쪽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 하드웨어 쪽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샌디스크 다시 한번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2%대 상승세 나왔고요. 다만 반도체 장비 쪽은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KLA 같이 모두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알파벳 주가 1% 가깝게 상승세, 그리고 간밤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또 2.9%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컨텐츠주 안에서는 나홀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성장주들은 좀 쉬어갔지만 보시다시피 금융주들의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JP모건 0.6%대 상승, 뱅크 오브 아메리카 1%대 상승, 웰스파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B의 주가가 1.4%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배당주 쪽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요. 다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보시다시피 여행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로열 캐리비언 베이 같은 경우에는 3.7%대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크루즈주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다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시장부터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3.7%대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럭키드 마틴도 2.5%대 상승. 미국 시장에서는 지저저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방산 쪽 안에서 럭키드 마틴 같은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간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월마트의 기업도 0.7%대 상승세, 코스트코도 0.5%대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방어주 쪽 괜찮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괜찮았습니다. 일라일리 보시다시피 3.9%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하방을 조금 막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기업 만나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많은 외신에서는 간밤 주요 뉴스로 이 애플의 투자 의견을 가장 주요 헤드라인으로 내걸었습니다. 제프리즈가 애플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홀드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언더퍼폼으로 하향했는데요. 애플이 원래 내놓으려고 했던 폰이 있습니다. 전면 글래스로 된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이 이제 곧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프리즈가 여기에 찬물을 뿌린 겁니다. 이 올글래스 이 아이폰이 출시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더 낮아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1.5%대 하락이 나왔고요. 사실상 지수를 끌어내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투자 의견과는 좀 별개로 사실 최근에 애플의 주가가 그래도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 좀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투자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텔입니다. 150억 달러의 보통주 신규 발행 소식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상 증자입니다. 더 증자를 해서 이 돈을 모으겠다라는 건데 이에 따라서 지분 희석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주가는 4%대 하락이 나왔는데요. 다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유상 증자에 따라서 인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긴 했지만 또 많은 투자 은행에서는 인텔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AI 인프라에 투자하려는 인텔의 의지가 확고하게 보인다라는 게 대체적인 투자은행들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업 내 안에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또 다른 면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큰 기업인데 보시다시피 주가가 1.6%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번 토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16%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16% 넘게 성장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시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투자 의견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간밤에는 기술주 내렸지만 방어주 쪽으로는 다시 한번 선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주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뭔가 해소가 될 듯 하다가 또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고 그러다가 또다시 이게 뭔가 해결이 될 것 같고 약간 좀 퐁당퐁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CNBC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이런 밀고 당기기에 지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준동 긴장이 다시 고조될 때마다 이전에 나타났던 충격보다 그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간밤 증시가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 조정이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약간의 하락폭이 좀 있긴 했지만은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기술주 대비해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CNBC에서는 그래도 시장의 충격이 이전보다는 작아지고 있다라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 우상향 흐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간밤에는 또 많은 투자은행들이 S&P 500의 연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약간 쉬어갔지만 이 쉬어가는 흐름이 언제쯤 끝날지 그리고 반등이 강력하게 나온다면 어느 부분부터 반등이 나올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투심이 악화된 가운데 기술주 내부에서는 개별 종목들의 이슈로 나스닥과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미국 증시는 솔직히 말해서 뭐 평탄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뭐 지금 그 사이에 4월 달부터 시작된 랠리 속에서 네. 이란과의 전쟁 확대도 있었고 유가 급등도 있었고 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맘대로 케빈 워시가 안 하는 지금 그런 상황도 있었고 뭐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솔직히 다 역사상 신고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뭐 가치주로 굉장히 한쪽에서 가치주 쪽에서 특화된 버크셔 해서웨이가 신고가를 가고 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쪽 극단에 있는 성장주가 안 갔냐? 아니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로 시총일위 경쟁을 하면서 다 갔잖아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다 신고가를 맛봤고 일라일이랑 암젠 같은 제약 바이오는 가만히 있었나요? 다 신고가 갔고.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국제 정세건 뭐건 일단 다 기업들은 주가가 좋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연결되는 이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중에 딱 한 부분, 아주 일부분만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라던가 스토리지 3사가 이제 조정을 받고
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하고 완전 일치하는 섹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쪽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스토리지 3사가 지금 조금 주춤거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고점에서 약간 지지부진하면서 좀 조정에 이격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연결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좀 약간 지금 디커플링이 다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월가의 시그널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차세대 AI 칩인 마이야 300을 9월에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이야기가 될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9월에 새로운 AI 마이크로칩 마이야 300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고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자체 칩을 쓰면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네. 이 시도들은 지금 계속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칩에 아예 그 어떤 구도를 바꿔버리는 새로운 어떤 저기도 나왔죠,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세브레라스인가요? 지금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성이 또 그 상장을 했었잖아요. 뭐 지금 주가는 그때보다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안 봤어요. 그 뒤로 뉴스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신성 업체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엔비디아의 GPU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앨런 머스크가 AMD 칩을 안 쓰고 엔비디아 칩을 다 쓰겠다 했더니 AMD가 급락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정도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어떤 위상이나 이런 비중이 아직도 높아요. 그런데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이 자기네 마진을 지금 위해서, 왜냐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적자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구글도 이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전환하기도 했고요. 물론 영업 현금 흐름들은 저 탄탄한 회사들이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들은 원활한데 지금 하이퍼스케일러의 업체들이 여기서 이제 멈출 수가 없거든요. 옆에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확충한다고 하는데 내가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야 잠깐 멈추자. 이러면 데이터 센터 경쟁에서 바로 뒤처지게 되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진을 늘려야 되는데 마진을 늘려야 되는 가장 큰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의 GPU의 의존도를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 HBM 가격이 굉장히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협상을 어떻게 잘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애플 같이 지금 애플은 또 중국 칩을 테스트한다고 하잖아요. 미국 정부가 저렇게 밀어내는데도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마이야 300 출시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죠. 네. 이거를 이제 뭐 밖에다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GPU 말고 마이야 300 자기한테 수직 계열화되고 최적화된 칩을 쓰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생산은 다 TSMC가 맡는다. 네. TSMC 7월 매출 상당히 좋게 나와서 방어를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도. 그래서 TSMC가 결국에는 사실은 여기서 갑이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뭐 칩 경쟁을 해서 누가 점유율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어요. 엔비디아가 계속 수성을 할지 엔비디아가 점유율을 깎일지. 근데 그 생산은 전부 다 TSMC가 맡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TSMC와 30만 개 이상의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서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2027년도에 인도 예정인데 장기적으로는 100만 개 이상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자체 칩의 비중을 높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보다는 무조건 높아지는 쪽으로 네. 간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점점 더
예전에 혼자 어떤 일왕 체제를 구축할 때만큼 아주 여유로운 저희 캐파를 가지고 가지는 앞으로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TSMC와 협력을 하게 된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할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체 칩을 개발하는 이유,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이유가 좀 클 것 같고 AI 비용 절감 등의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다음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엔비디아 의존도 감소가 가장 크죠. 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지금 이런 말하는 회사들이 다 데이터 센터를 크게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 외에 뭐 애플이나 테슬라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한 세 개의 업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데이터 센터도 운영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의존도를 감소하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경쟁력을 강화한다. 왜냐하면 더 낮은 비용으로 모델을 구동할 수 있다.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자기네 칩을 쓰니까 비용이 더 낮게 들겠죠. 엔비디아, AMD 칩을 쓰는 것보다. 자, 그리고 이제 애저나 코파일럿, 외부 클라우드 고객 대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부로까지 판매하면은 엔비디아가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쓰는 걸 넘어서 외부에 판매하면은 진짜 엔비디아 GPU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야 200에서 이번엔 마이야 300으로 넘어가는데 마이야 200은 초기 테스트에서 내부 지표들이 미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데이터 센터에 제한적인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야 300은 상당히 더 진화된 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의 의존도가 더 확실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칩이 부족하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테슬라 이런 회사들 지금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지을 수 있는 회사들은 사실 매그니피센트 7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 회사들이 다 엔비디아의 GPU를 썼었는데 이제는 자체 칩을 쓰고 애플이나 테슬라도 자체 칩을 쓰거나 아니면은 엔비디아 GPU 말고 다른 칩을 쓰게 되는 이게 선택 옵션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이야 300이 성능을 보여준다면은 엔비디아의 GPU와 직접적인 경쟁으로 외부에 팔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더 활용도를 높이면서 마진 확대 그리고 엔비디아의 의존도 감소 여기가 일단은 1차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글로벌 AI 칩이 부족한 가운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개발하는 마이야 300이 마이크로소프트 AI 혁신의 전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어땠을까요? 네,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미국 증시는 사실 솔직히 맨날 우리가 국제 뉴스는 말하는데 기업만 보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일 안 하고 전쟁을 하건 말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또 지금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득세를 하다가 쉬니까 귀신같이 급등을 하잖아요. 또 매그니피센트 7이 얼마 전에는 애플이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가 또 엔비디아가 탈환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갭 상승을 한 다음에 슉슉 뻗어나가는 거를 보시면은 진짜 초강세입니다. 저 갭이 얼마나 중요한 걸 딱 보면은 저 고점이 있었는데 갭으로 날려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쭉 뻗어나가거든요. 지금 500달러까지 돌파를 시켰습니다. 자, 저거는 가장 강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우리 보통 V자라고 하죠. V자나 역-V자 형태로 나타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바닥에서 올라갔다가 조정을 할 때도 V, 위에서 꺾일 때도 V로 꺾이고 이렇게 원래 조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계단식 상승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로 뻗어가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초강강의 모습이거든요. 이대로 이제 520달러까지는 무난히 간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M7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갭 상승을 통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이슈가 우리 시장에는 좀 어떤 시그널이 될까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랑 완전 연관되기는 솔직히 말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샌디스크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코스피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고 나서 지금 저점이 출현할 때까지는 꽤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면 디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좋으면은 사실 간접적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확충되네, 혹은 AI 씬의 성장에 문제가 없네. 그럼 HBM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좋다. 사실 이 논리가 맞아서 커플링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당연히 시그널로 받아들이겠지만 뭐 이게 상승이 바로 연결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월가의 두 번째 시그널은 어떤 건지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월가에서 샌디스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낸드 AI 수혜가 본격화된다는 걸 이유로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지금 뭐 그 용산에서 컴퓨터 맞추시는 분들 급하게 맞추시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원래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지금 8월 중순 이후에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엄청나게 인상된다는 소식이 지금 용산 컴퓨터 업자들 사이에 이미 돌았대요. 근데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예상외로 지금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예상했던 것만큼 가격이 안 올랐다는 얘기가 또 나와버렸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안 좋은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이 회사들이 다 D램 낸드 플래시를 아이템으로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지 테마로 엮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연관되는 건 스토리지 테마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샌디스크가 지금 일단은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되고 뭐 3,000달러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목표 주가가. 근데 샌디스크가 최근에는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따가 차트를 보겠지만 네. 다 내뱉었어요. 상승폭을 다 내뱉고 원점으로 회귀를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뭐 증권사에서는 계속 좋은 얘기를 내놓고 있긴 해요. 지금 아거스 리서치에서 나온 건데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도 계속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판단을 잘못하면. 아니 실적이 저렇게 좋게 나왔는데 왜 찍고 내려? 그러니까 향후 실적, 향후 다음 분기 혹은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다가올 실적을 미리 예상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냅샷으로 찍힌 것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년 동기 매출이 370% 오르고 지금 아거스 리서치에서 커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매출 총이익률 85%대는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진다는 거죠. 네. 자, 2027년도 1분기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지금 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본적인 보고서의 내용이랑 기술적인 부분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나온 내용도 뭐 참조할 필요는 있죠. 보니까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거기다 가이던스도 견조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AI 인프라 지출이 데이터 센터 사업에 강한 모멘텀을 이끌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샌디스크의 핵심 성장 동력은 어떤 것들을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까 스토리지 테마로 우리나라가 다 묶여있다고 했는데 네. 이제 미국엔 또 스토리지 3사라고 있었잖아요. 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은 이제 하드 업체고 요 샌디스크는 SSD예요. SSD 안에 저 낸드 플래시랑 컨트롤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HBM이 D램이잖아요. D램 이외에 낸드 플래시까지 끌어당겨 와서 저장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샌디스크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나왔는데 대형 고객과의 장기 계약 확대. 이게 원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샌디스크의 상승의 논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저거를 또 이제 하락을 하니까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확실히 느끼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호재인가 악재인가를 결정하는 거는 그게 호재 악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고 추앙받을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부각하고 언론에서도 좋은 인터뷰만 해요. 그 사람의 나쁜 점은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이 막 추앙받다가 추락을 하면 나쁜 점만 비칩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거든요. 여기 보면 왜냐면 이게 왜 중요했냐면 올라갈 때는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아까 제가 용산 컴퓨터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닌 게 하루하루 그 업자들 사이에서도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일일 가격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메모리 가격이라는 거는 변동이 심한 것이었어요. 아이템 자체가. 네. 그런데 이 장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일괄적인 어떤 일률적인 이 정액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랬냐? 야, D램 낸드 플래시 가격 다음 분기에 오르면 이거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위약금 안 물면은 높은 가격으로 다시 못 맺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네. 또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리느냐 오르느냐에 따라서 그 이슈를 호재나 악재로 둔갑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대형 고객과의 장기 계약 확대가 여기 핵심 성장 동력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저게 오히려 악재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 시장 전반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SSD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강세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 SSD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샌디스크 미국, 그다음에 일본의 키오시아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주춤거리고 있다. 어쨌든 지금 이 아거스 리서치에서는 수년에 걸친 매출 성장을 가속과 마진 확대 국면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아직 판단을 하면서 샌디스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슈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까지 한번 짚어주셨는데 최근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가 흐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샌디스크 참 희한하죠. 저 2,200달러 때 네. 3,000달러 목표 주가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00달러 넘었을 때 2,000달러 목표 주가 보고서 나왔어요. 근데 귀신같이 그때부터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거든요. 삼성전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60만 원 목표 주가 보고서 SK하이닉스 300만 원 목표 주가 보고서 나온 뒤에 코스피 15,000p 보고서 나온 뒤에 귀신같이 고점 찍고 하락합니다. 참 이게 증권사 보고서들을 믿고 또 물을 먹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저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샌디스크 지금 거의 4월달, 5월달 시작했던 지점까지 돌아가 버렸어요. 거기서 일단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저 5월달 시작했던 그 지점에 가니까 일단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반등이 약합니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반등이 있죠. 그 정도 반등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서 추세 전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추세 전환이 안 됐죠. 왜냐하면 추세 전환이 되려면 아까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갭을 띄우면서 아예 안 꺾이고 위로 뻗어가 버려야 됩니다. 역V자죠.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은 조금 오르다가 다시 지금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상승 갭이 살짝 나왔는데 하락 갭이 더 크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하락의 힘이 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표 주가 보고서가 저렇게 아거스 리서치 매수 보고서 나오고 향후에 전망이 좋다, 뭐 3,000달러 나오더라도 이 타이밍을 그거를 보고 그냥 아무 기술적 판단 없이 아무렇게나 무지성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저런 것들 다 무료 제공되는 보고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돈 내고 보는 보고서라고 하면은 조금 더 네. 깊이가 있겠지만 저런 네. 것들은 그냥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이 이슈는 어떤 시그널이 될지 짧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것도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조금 더 연관이 깊죠. 샌디스크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빌빌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급격한 반등을 하기에는 모멘텀이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있을 시그널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TSMC가 7월에 매출을 공개를 했습니다. 7월 매출이 다시 한번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시장의 예상치는 소폭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역대 최대 월간 매출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TSMC의 7월 매출은 4,675억 8천만 대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7%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46.8% 증가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지난 6월 세운 역대 최대 기록을 한 달 만에 다시 경신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매출도 지난해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첨단 반도체 수요가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시장 변동성에도 AI 하드웨어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TSMC는 올해 자본 지출이 최대 64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TSMC가 이렇게 긍정적인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오늘 단독 보도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많은 외신에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뉴스에서 특징적인 부분은요, 민간 금융사가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월가 대형 자산 운용사들과 손잡고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자금 조달을 추진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아폴로와 블랙스톤, 블랙록 산하의 GRP, 블루필드, 골드만삭스, KKR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대규모 자금 조달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조달된 자금은 엔비디아 고객사들의 고성능 GPU 구매와 AI 데이터 센터 건설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기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자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구축 비용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폴로와 블랙스톤 등 대체 자산 운용사들은 최근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이 현실화되면 AI 인프라 투자에 월가의 민간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에 따른 앞으로의 AI 인프라의 이 판도 변화를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자 의견인데요. 간밤에 제프리즈가 애플의 투자 의견을 사실상 매도로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글래스 이 핸드폰이 출시가 늦어질 것 같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월가에서 애플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프리즈는 애플의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낮추고 목표 주가도 285달러에서 263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급망 점검 결과 수율 문제로 내년 출시가 예상됐던 올글래스 디자인 아이폰이 계획대로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프리즈는 신형 디자인을 앞세워 아이폰 평균 판매 가격과 마진을 높이려던 애플의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최근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애플의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프리즈는 이에 따라 애플의 2028 회계연도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2.1% 낮췄습니다. 올해 9월 출시 예정인 첫 폴더블 아이폰이 단기적으로 평균 판매 가격을 높일 유일한 핵심 동력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초기 가격이 $2,000를 넘어설 경우 판매량이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신제품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애플의 주가 상승 여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애플의 투자 심리의 변화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입니다. 오늘 많은 또 외신의 헤드라인 뉴스이기도 했는데요. 인텔이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일단 규모만 봤을 때는 꽤 큰 규모인데 그럼에도 많은 투자은행들은 그래도 AI 인프라 투자하는 소중한 자원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인텔이 1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유상 증자에 나섭니다. 인텔은 보통주를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고 조달 자금을 설비 투자와 운전 자본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물리적 AI와 맞춤형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을 향후 핵심 성장 기회로 꼽았습니다.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면서 지난 분기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지난해보다 59% 급증했습니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CPU 주문이 생산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이에 인텔은 지난달 올해 설비 투자 전망치를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2028년부터 차세대 14일 공정을 활용한 대량 양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증자를 통해 부채를 추가로 늘리지 않으면 AI와 파운드리에 투입할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주가가 3배 가깝게 오른 인텔이 주가 강세를 활용해 다시 한번 AI 투자 확대에 승부수를 던진 모습입니다. 네, 결국엔 주가가 오르면서 인텔은 더욱더 큰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인텔의 승부수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JP모건이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8,000선까지 갈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JP모건이 S&P 500 지수의 올해 연말 목표치를 기존 7,800에서 8,000으로 상향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강한 실적과 빅테크의 AI 투자 수익화가 확인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가운데 78%가 시장의 이익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선 폭은 약 31%로 최근 4개 분기 평균인 9%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 JP모건은 그동안 시장의 부담이었던 빅테크의 막대한 AI 투자에 대한 우려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성장과 수주 잔고 확대, 현금 흐름 개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본 지출 대비 수요와 주문이 개선되면서 AI 수익화 속도가 투자 증가 속도보다 빨라질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 가능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S&P 500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0배로 유지했습니다. 막대한 AI 투자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월가의 증시 눈높이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S&P 500이 이번 해 연말에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첫 번째 기사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우리나라가 최대 과도이자 관심사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인센티브를 갖다 10%씩 같이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두 회사에 다니는 이제 미혼 남녀의 연회사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자세한 케이스를 들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또 이제 눈여겨보면 좋을 투자 인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가지고 오셨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고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반도체 맨에 몸값도 뛰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직원이 소개팅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딱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자세한 예. 내용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지하다시피 이제 SK하이닉스는 정규직 직원 모두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사업부에 포함된 직원에 대해서는 영업액이 10%는 이제 나눠주기로 했죠. 물론 10%가 현금이냐 주식이냐 뭐 차등이 있긴 하지만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현금으로 받거나 주식을 받거나 별 차이는 없다. 주식으로 받을지라도 사실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큰 차이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대략 3년 차 정도 직원만 되더라도 한 7억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에 따른 후유증도 있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사업부가 아니고 다른 사업부에 있는 경우. 그래서 다른 사업부에 있는 상무가 해당 사업부의 한 뭐 7년 차 직원보다 월급을 적게 받게 돼요. 이런 점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고 사업부 내부 간의 갈등 소지가 있긴 합니다. 그럼 뭐 삼성전자 내부에서 조율이 될 문제인 거고 어쨌건 해당 사업부에 소속된 직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한국의 어떤 국력이나 한국의 경제 규모를 치고는 엄청난 규모의 이제 그 수입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소개팅을 하기도 힘들고 또 소개팅을 받고 싶어도 뭔가 해당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몸을 사리게 된다. 왜냐하면 이 상대방에 있는 남자가 여자가 내 어떤 몸값을 보고 내 수입을 보고 나를 소개팅을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고르게 된다라는 것을 케이스를 갖다가 월스저널이 국내 언론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케이스를 가져왔지 싶을 정도로 다양한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의 이제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원래 이제 최고의 이 결혼 상대로 꼽혔던 전문직보다도 이제 그 정도의 반열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등장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보통 최고의 어떤 직종이라 한다면 이제 의사, 변호사를 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화랑세에 말미암아서 그 회계사도 역시 이제 그에 준하는 어떤 그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새 직종의 특징이 또 무엇이냐? 결국 정년이 없다. 그러니까 CPA를 갖고 있는 회계사만 하더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그런 법인이 아니어도 별도적으로 자기도 이제 전문직을 갖다 전문성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사, 변호사 못지않은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에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두 회사에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갖다 받게 되는 정규직 직원 같은 경우는 회계사나 변호사나 의사 못지않은 그런 반열이 올랐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고 그래서 이제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도 발빠르게 시대적인 어떤 변화를 갖다가 반영해서 그런 SK하이닉스 정규직 직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의사 못지않은 그런 어떤 그 등급으로 나뉘어서 이제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알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월세는 이번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변화점 중에 하나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부전자원이 없죠. 부전자원이 없는데 우리나라 예전에도 사실은 의사들의 어떤 선호가 있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대학을 입학할 때마다도 물론 이제 서울대 의대가 서울대 이제 물리학과나 컴공만큼이나 이제 높은 등급의 학과이긴 했지만 하지만 다른 의대까지도 예를 들면 지방대 의대까지도 서울대에 준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의대를 다 채운 다음에 서울대 공대를 채우는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망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전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과학자나 엔지니어를 갖다 청소년들이 꿈꿔야지. 또 요즘에 이제 너무나도 많이 영상에 접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또 꿈꾸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미래를 보면 별로 맞진 않다. 하지만 이 맞지 않는 이 현실을 갖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엄청난 보상금을 말미암아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커트라인도 달라졌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바람직한 시대 풍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변호사 못지않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위상 반열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미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퇴사하신 분들은 좀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그 기사에 나왔는데요. 가장 이제 그 아쉬워하는 사람 중에 누구냐? 내가 이제 SK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인센티브 지급하기 직전에 이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제 이제 지인 중에도 그런 직원인데 그 제 지인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초호황, HBM 초호황 날 거라는 거를 그 기대하지 않고
불신하더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어쨌건 현실로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해 같은 경우도 웃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울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영업이익 270조 정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퇴사자들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받기 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어떻게 잘 발굴을 했습니다. 네, 이게 참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이 기사를 읽어봤는데 이 기사에 이제 어떤 사람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SK하이닉스 다니는 직원과 이제 연애를 했는데 마지막에 헤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헤어졌어요. 이 여자분이 이제 후회하는 게 이 남자와 헤어진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SK하이닉스 주식을 왜 그때 매수를 안 했을까요? 라고 이 끝맺음이 되더라고요. 이 기사가. 이게 결국에는 이제 대표님께서 이 기사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주식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그 시장 정보와 주가에도 아주 이제 민감하면서 밝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부분에서 뭔가 차이점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종합일간 이제 뉴욕타임스나 다른 데 실렸다면 아마 거기서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제 주위에도 많은 이제 특별히 40대 전후로 직장인들이 후배들이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부러워하면은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엄청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부러워하면은 나의 자산을 갖다 거기다 똑같이 이제 부어서 해당 직원들이 두 회사 직원들이 누리는 인센티브를 내가 현금 못 받을지라도 대신 충족시키면 됩니다. 특별히 7월 달에 폭락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이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아마 매도한 분도 계실 텐데 매도한 분들도 역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것이 여겨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거나 저희가 또 추가로 계속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건데 두 회사의 근본적인 어떤 차별점은 없습니다. 두 회사가 가장 근본적인 차별점을 지니게 됐던 메모리 가뭄, 메모리 초과 수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내년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영업이익 270조, 지금 현재 기준 270조고 내년에 380조를 갖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전망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위상이 달라진 것은 없다. 그렇다면 주가는 왜 폭락했는가? 디레버리징 때문에 수요가 꼬이면서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다면 두 회사에서 받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우리도 옆에서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이제 향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기사를 보시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두 회사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셔서 매수를 하신다면 적어도 오늘 주가, 내일 주가 모르겠지만 3개월 주가 연말에는 확실하게 차이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좀 오늘은 재밌는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직원의 몸값이 뛰었는데 이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잘 봤을 때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니는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주가랑 연결해 본다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결국에는 주가가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고 지금 좀 저점을 다지고 있는 듯한 삼전과 SK하이닉스 주가를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블룸버그가 라자드도 이제 세계적인 금융기관인데 네. 라자드 펀드가 이번에 삼성전자 급락을 하니까 신규로 편입을 했다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라자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의 이제 보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라자드 펀드가 메모리주가 급락할 때 삼성전자를 신규 매수했다라는 요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요 내용 좀 자세하게 볼까요? 예, 라자드 펀드가 아주 영리하게 삼성전자를 처음 매수한 건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어떤 종목을 담다 그러면 삼성전자 시총이나 대외적인 어떤 그 인지도나 명성도를 봤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라자드는 1년 전에 담고 있지 않다가 1년 만에 다시 삼성전자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언제나 이제 주의하면서 관찰하면서 해당 종목이 우수한 종목인데 내가 지금 그 해당 종목을 편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스럽다라는 맥락에서 그 편입하고 있지 않다가 삼성전자가 7월 달에 급락을 하니까 이때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라자드 펀드가 1년 만에 삼성전자를 재편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이제는 아주 매력적인 주가에 접어들었고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이제 폭락 장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이제 매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내가 실수를 했는데 내가 다시 매수를 한다면 내 아예 실수를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모든 세계적인 투자의 구루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이제 애플의 이제 그 워렌 버핏도 애플을 갖다 처음에 인수할 때도 내가 더 빨리 해당 회사의 주식을 편입했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지금도 인정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7월 달에 폭락해서 매도하신 분들도 이제 다시 편입을 해도 늦지 않다. 라자드도 사실은 기다렸다가 너무나도 주가가 매력적이니까 이번에 편입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뭐 주가가 매력적인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매력적이진 않을 텐데 앞으로를 이제 긍정적으로 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상향식 투자 판단이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그렇다면 라자드가 이렇게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 뭐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투자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결국은 메모리 가뭄이 올해와 내년에도 지속된다. 그러면 그 정도 지속될 것을 본다면 충분히 1년 정도를 갖다 최소한 본다면 이번에 들어가서도 라자드 입장에서는 수익을 갖다 거둘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메모리 가뭄에 가장 큰 기여가 누구를 하고 있냐? 빅테크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으면서 그에 따라서 메모리 초과수가 생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초과 자본 지출이 사실 멈추지 않고 올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해당 AI 데이터 센터는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메타만이 좀 다른데 메타는 무엇이냐?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본인들의 AI 데이터 센터를 다른 유저들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줬지만 메타는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하는데도 버겁다. 이래서 외부에다가 개방하지 않았지만 다른 데 하이퍼스케일들이 외부에 개방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을 보면서 메타도 고민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다른 어떤 소비 수요자가 줄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KPX에 대한 둔화도 없고 KPX에 대한 투자도 계속 강화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유지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 최종적으로 라자드가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메모리 초과 수요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맥락에서 편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삼성전자의 또 다른 매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블룸버그가 제시하는 또 다른 매력자는 무엇이면 ROE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던 자본 대비 얼마나 만큼 영업을 거둘 수 있는지를 갖다가 보는 지표가 ROE인데 ROE가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이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제 자료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파란색 줄인데 삼성전자 심지어 메모리 초호황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가장 부러워했던 TSMC보다도 ROE가 높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가 이제 검은색 그림이 차트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보다 높고 그다음에 회색이 이제 TSMC인데 TSMC보다도 더 엄청난 50% 육박하는 이제 ROE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우량한 기업을 갖다가 외면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맥락에서 블룸버그가 제시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도 담았을까요? 어떨까요? 예, 그러면 오늘 다루는 이제 기사를 보시면서 라자드가 삼성전자를 편입했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느냐? SK하이닉스는 이미 기존에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데 라자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이미 벌써 일부는 갖다가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왜? 충분히 다른 어떤 금기관처럼 수익이 낮기 때문에 줄였다가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편입 비중을 늘리지 않을까 싶고 이미 편입 비중을 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자드 자체에서 갖고 있는 여러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가 TSMC 이어서 2등, 2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라자드가 여전히 이제 메모리와 AI, IT 생태계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제법 선선합니다. 가을 느낌도 살짝 나오죠. 네, 올해 입추는 진짜 입추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도 두 가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코스닥 시장 분위기 여러분들 보셨을 때 뭔가 이제 분위기가 무게가 코스닥 쪽에 상당히 좀 많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법합니다. 어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반도체는 결국 막판에 가서 밀려서 약박대로 마감이 됐고 지수도 코스피도 뭐 시원찮았죠. 반면에 코스닥은 초반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계속 하여간 제일 높은 거의 높은 지점에서 어제 마감이 되는 거의 7% 가까이 급등을 했죠. 조금 더 올라갔으면은 뭐 서킷 브레이크 발동될 정도로 코스닥 어제 정말 강했습니다. 계속 최근 보면 특히 지난 7월 30일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제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죠. 어제 이 코스닥 시장의 또 강세의 또 중심의 주인공 중에 바로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뭐 꼭 이것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 보시는 것처럼 뭐 앱클론, 보로노이 참 오랜만에 저런 회사들 주가가 뭐 저렇게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거. 무엇보다 어제 알테오젠이었죠. 코스닥 현재 다시 1위로 좀 올라온 알테오젠이 어제 14%나 알테오젠이 두 자릿수 오른 게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알테오젠 뿐이겠습니까? 어제 바이오주들 정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로봇도 좋았고요. 로봇은 먼저 한번 움직였죠.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가 어제 움직였던 영향이 컸었는데 어제 바이오가 움직인 뭐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요즘에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이 대중경제 어떤 그 항목의 또 하나의 대상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이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미 의회가 BINSA라고 하는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빈사는 바이오테크 인베스트먼트 내셔널 시큐리티 액트. 그대로 해석을 직역을 해도 바이오 쪽 뭐 투자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술이 한마디로 이제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이다. 뭐 배터리 그다음에 뭐 엊그제 나왔던 태양광, 그전에 나왔던 로봇 등등등 다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게 계속 잇따라서 나오고 있죠. 9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계속 미국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툭툭 던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해외 투자 규제에 바이오 기술을 명시를 했다. 그래서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의약품의 개발, 바이오품의 제조, 임상, 연구 개발 이 바이오 기술 분야와 관련돼서 연방정부의 감독 대상에 이것들을 다 추가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 가보죠. 적용 범위를 보면은요. 60일 내에 미국 자본의 중국 바이오 투자를 안보 영향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라는 거고 중국과 관련 주체와의 지분 투자 한마디로 투자죠. 미국 회사가 중국 바이오 회사에 투자하느냐 여부 그 부분. 그다음에 의약품 라이선스 계약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술 수출. 중국의 회사들이 이제 중국의 기술을 이제 미국의 바이오 회사에 뭐 수출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바이오텍과의 합작 투자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바운드 좀 미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좀 규제를 했다고 치면 이번에 나온 거는 아웃바운드 즉 미국 바깥으로 나가는 즉 미국 기업들의 이제 중국의 기술 중국 바이오 기술에 대한 투자 이거를 이제 막겠다라는 건데 명목은 뭐 항상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뭐 미국의 이제 바이오 기술이 이제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 저작권이 유출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안보 문제다. 이제 이런 논리. 이거는 뭐 계속 똑같습니다. 뭐 로봇 뭐 등등등 해서.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미중 간의 기술 거래가 이제 어떤 점에서 이제 타격을 입을 것이냐 봤을 때 일단은 최근에 중국 바이오 업체들의 미국 등 이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 되게 늘었다라는 거. 바이오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요. 기술 이전이 되게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바이오 기업들 간의 공동 연구 개발이라든가 뭐 지분 투자 합작법인 설립들 앞서 규제 대상으로 들어갔던 것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중국도 지난 7월 1일부터 해외 투자 심사 권리를 강화하고 있어서 이 얘기는 이제 결국 뭐냐면 우리도 뭐 너네들한테 우리 중국 바이오 기술을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 문턱을 높일 거야라는 식의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네가 먼저 했잖아. 우리도 당연히 하는 거야. 이렇게 명분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 차례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사례가 뭐 얼마나 되느냐 좀 보자라는 건데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중국의 석약그룹 간의 이 비만 치료제 이게 최대 185억 달러 엄청나죠? 선급금만 12억 달러. 이 선급금을 얼마나 받느냐가 되게 그 바이오 업계에서는 그 기술에 대해서 상대 측에서 기술을 사가는 측에서 얼마나 높게 평가하느냐 그거를 가늠한다고 그러는데 뭐 12억 달러 정도 이런 식으로 선급금을 주는 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항서제약에서 암, 혈액학, 매약학 총 이런 것들 뭐 쭉 있습니다. 파이자, GSK. 그러니까 사실은 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요걸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항서제약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안 해요. 이름 많이 들어본 회사입니다. 근데 석약이니 상샘 이름 잘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BMS, GSK, 그다음에 파이자, 일라이릴리. 뭐 우리가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좀 제법 아는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부분 다 중국 바이오 업체들한테 기술을 좀 사거나 또는 합작을 하거나 좀 이렇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쪽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중국의 바이오 기술이 우리에 비해서 앞서 있다라는 건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나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기술 수출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좀 있죠.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많이 하고 등등등 뭐 다른 섹터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도 과연 우리가 지난 배터리라든가 뭐 최근에 태양광이죠. 로봇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미국의 대중경제에 따른 수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격차 때문이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로봇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만 해도 사실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데는 없다 보니까 뭐 액추에이터라든가 뭐 감속기라 등등 이런 뭐 일부 이제 부품 쪽에서는 뭐 수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휴머노이드 자체는 우리가 아직은 좀 거리가 좀 있죠. 기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이 바이오 규제도 과연 얼마나 우리한테 수혜가 있을 것이냐 보는데 아무래도 2024년 9월에 이 생물보호법 사례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도 좀 우리 CDMO 업체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때 단기적으로 수혜를 좀 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뭐 원복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뭐 대단히 뭘 하겠냐 이런 식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CDMO 업체들은 생산이나 이런 쪽들은 한번 바꾸면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SK바이오팜이라든가 이렇게 그 생산 시설을 좀 충분히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표 하나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 이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당시 주가인데요. 요 9월하고 이제 그 다음에 1월 사이에 한 4개월 정도 사이죠. 요때 좀 이렇게 올라간 게 좀 있었는데 그 어떤 수혜로 그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물론 다시 나중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그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됐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러면서 수치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늦죠. 예, 생물보안법 얘기가 뭐 올해까지 계속 나왔으니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런 법안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대응하는 거 뭐 그걸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러려니 하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얘기를 가져온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 어떤 바람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은 바이오도 물론 아직도 수치가 뒷받침되는 회사들은 드물지만 뭐 알테오젠 정도 빼고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의 분위기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투자십니까? 그 부분은 좀 충분히 감안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이오 얘기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얘기 좀 준비를 해본 걸 하겠습니다. 바이오도 좋지만은요. 2차 전지도 요즘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주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어제도 괜찮았는데요. 네, 준비가 되면 좀 나오네요. 엔캠 어제 12% 급등을 했고 LNF도 11%. 이렇게 어제 소재주들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특히 요즘 LNF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수출, 양극재 이제 그 공급 문제 그 부분이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고, 네, 대주전자 재료도 좀 좋았고.
어제는 2차 전지 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했는데 어제만 좋았던 게 아니고 2차 전지들이 최근에 좀 괜찮습니다. 분위기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EIA라고 미국의 이제 에너지 그 공기업이죠. 에너지 기관의 이제 자료인데 배터리 이 스토리지 이 캐파가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 성장을 했다. 최근 3년 사이에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 표를 좀 나타내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이 추세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EIA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종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배터리 저장 용량이 최근 3년간 연평균 70% 상승한다. 앞서 표에서 보신 거죠. 2025년 말에 작년 말에 가동량이 43.6기가와트나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서 올해 하반기까지 14기가와트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고 우리 2027년부터 2028년까지 14기가와트가 추가가 돼서 앞으로 2년 반 동안에도 54기가와트의 이 배터리 이게 이제 더 구축이 된다. 배터리 이제 공급망이 배터리가 이제 더 구축이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ES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다음 장도 가볼까요? 그 성장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PV 즉 태양광하고 이 ESSI 이 조인 요 결합 장치 요 시설이 최대 규모의 저장 용량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태양광 시설은 당연히 ESS 이거 우리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력 가격이 낮을 때는 저장해 놓고 높을 때는 쓰고 뭐 이런 식의 구조. 발전 사업자 수익 확보에도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조합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ESS를 현재 미국에서 생산도 하고 또 수출도 하고 이거 좀 중국 거를 자꾸 제한을 하니까 뭐 올해도 올해지만 사실은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 규제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메꿔갈 수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ESS 쪽에서는 상당히 좀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도 가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표가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변동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나타내는 표인데 이제 겁나게 변동성이 크죠. 마치 7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 변동성처럼 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쓸 때는 엄청 확 쓰고 그다음에 안 쓸 때는 거의 놀고 이런 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이게 아주 특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력 공급망을 구축을 할 때 최대 부하율 기준으로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쓰는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ESS 부분들도 이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ESS의 어떤 수요 관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출원 때문에 이게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뭐 이 얘기는 많이 좀 나온 얘기고 그래서 ESS 수요가 증가가 불가피하다. 결론은 이거죠. 마지막 장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ESS 수요도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 이 부분 뭐 미국 쪽 수요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뭐 메가 프로젝트 때문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도 ESS 수요가 이미 있었고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좀 굉장히 계속 확장을 좀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향후 10년간 기존의 ESS 수요, 재생에너지 관련된 ESS 수요 외에도 이제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수요가 또 추가될 거다. 그거는 수치가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ESS 수요가 굉장히 크다. 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봐서 ESS는 국내외에서의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이런 부분들 뭐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다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펀더멘탈리한 얘기들이 좀 더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향성을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환율부터 외국인 수급, 개인 자금과 코스닥의 빠른 순환매까지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시장을 흔드는 수급의 핵심 변수는 어떤 건지, 또 증시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환율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약 10개월 만에 1,41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1,300원대 진입 가능성까지도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사님께서는 지금 환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환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고환율 상황이 유지가 될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했었는데 네. 잘 안 떨어지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떨어져서 지금 1,400원을 이제 하회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데 지금 달라진 거라고 하면은 우선은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이제 엔화 강세 공조를 하고 있죠. 네네.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원화가 강세로 전환이 됐던 트리거는 그 하이닉스 ADR 발행하면서 ADR 네. 발행 자금이 이제 유입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수급에 약간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내 증시도 보시면은 7월 들어와가지고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외국인들이 팔면서 이탈을 했었던 이유는 반도체만 6월 달까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네. 이머징 마켓 내에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자연스러운 헤어컷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자금이 빠져나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또 미국 쪽의 하이퍼스케일러들 또는 스페이스X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탈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7월 달 특히 중순 넘어서부터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탈 자금은 별로 안 나와요. 외국인들도 매매를 하는 걸 보면은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그렇게 또 큰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또 한 가지 그 많은 매도 자금들이 과거처럼 쉽게 이탈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화 강세 기조, 이걸 원화 강세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1,418원이면 강세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1,560원, 70원까지 갔었던 환율을 네. 그렇게까지 이제 강세로 전환시켰던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수급 여기에 더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그 외환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각 기업들 외환 자금의 어떤 관리 여부나 이런 걸 좀 말하자면 점검 이제 또 조금 돌려서 말하면은 좀 압박 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좀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됐던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 이제 펀더멘탈 이슈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만 강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일본 엔화의 동향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그 전체 시가총액의 50% 이상이 되는 반도체 쪽이 좋습니다만 노이즈가 좀 있잖아요. 계속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 결국 가가지고는 1,300원대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네.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시점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앞서 또 언급을 해주셨던 최근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외국인 수급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도가 그래도 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율뿐만 아니라 금리, 채권 시장 수급까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물량에 비해 가지고 순 매도한 금액 자체는 네. 그게 크진 않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다른 섹터로 좀 넘어서 사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 종목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패턴을 보면 최근에 레버리지 ETF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 ETF의 주 매수원이 누구였냐면 개인 투자자였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에 7월 말일 날 규제안에 의해 가지고 좀 매매가 좀 제한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를 하면서 레버리지 ETF를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게 된다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눌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승부를 보려고 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좀 눈치가 빠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컸던 섹터들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가지고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산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급 분산이 좀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보시면 코스닥 그 지수가 600대 초반에서 800대 초중반까지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여타 섹터를 보시더라도 평균적으로 바닥 대비해가지고 적게 오른 게 20%, 많게는 30%까지는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이런 흐름 자체가 연출되는 거는 시장의 어떤 건정성을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나쁘진 않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네네. 지금 보시면은 레버리지 ETF도 외국인이 팔고 있고 공매도를 하고 있고 보통주를 또 같이 팔아버리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물론 이게 되감기게 될 경우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수급 구조를 만들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갇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닉스와 관련해 가지고 노이즈를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칩과 관련돼서 노이즈가 있었던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이번 어닝 시즌을 통해 가지고 크게 문제 없다. 현금 흐름도 크게 문제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넘어갔거든요. 그럼 괜찮나 보네 했는데 또 CXMT를 건드렸어요. 근데 CXMT도 보니까 기술적으로 별거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고 하여튼 우리보다는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또 거기서 공모했던 자금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겁을 먹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는 2,000조 투자한다고 합니다. 거기 뭐 10조 투자하는 걸 가지고 겁먹어야 될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거치는 상황인데도 계속해가지고 한국 증시의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네. 칩 가격이 아니라 칩 메이커들의 가격이 주가가 이제 갇혀버리거나 눌려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대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 레버리지 ETF 관련돼 가지고 외국인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거기까지 만들어야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전체적인 어떤 수급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억지로 네. 팔아낼 유인도 많이 줄어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레버리지 ETF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요즘은 이제 시장이 좀 작은 수급 변화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실적이나 펀더멘털보다도 수급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좀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들의 수급이 약화됐죠. 고객 예탁금이 늘질 않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고요. 또 역대급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증시의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크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른바 큰 자금들도 이제 들어오질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이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흔들려 버리는 그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컨트롤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 시장 자체가 변동폭이 좀 커지는 거고요. 네. BNP 파리바라든지 외국계 증권사 UBS 같은 경우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 메리트 없다는 얘기를 좀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실적이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진폭이 심하고 변동성이 크면 그건 투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도장 찍듯이 출퇴근 도장 찍듯이 서킷 브레이커 뭐 이런 것들 사이드카 네. 이런 게 그냥 눈에 그냥 자주 보이는 그런 장세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네. 이건 투자하는 장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동성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 네.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추가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의 신뢰를 받으려고 그러면 네. 결국 정책적으로 미스가 됐었던 부분을 원복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좀 영리하게 수급 분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숨통을 좀 틔워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상화되고 조금 더 부스팅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축이 펀더멘털 쪽으로 돌아오는 시점도 좀 궁금해지는데 시점과 계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실까요? 여름은 좀 지나야 될까요? 어쨌든 지금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숨은 튀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반도체 일변대로 갔었던 수급이 지금 좀 분산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끝나게 되면 또 박스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풀어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 신뢰 회복이 중요하게 될 거고요.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가지고는 정책을 되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최근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해서도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만 애초 법 취지하고 다르게 네. 법을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져 버리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동안에 뭐 그 고배당에 대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정책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 연장선에서 조금 더 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애초 발의했었던 취지,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다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시장의 불신을 좀 극단화시켰던 레버리지 ETF 관련된 부분도 이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증시가 어느 정도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다시 찾아옵니다. 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 전체에서 아직 수급이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빠르게 반등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 움직임이 살아나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죠. 뭐 레버리지 자금 유입과 바이오 대형주들의 낙폭 축소에 힘입어서 좀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레버리지 ETF 전자닉스에 대한 투자가 네. 제한이 걸리니까 빠른 자금들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쪽으로 베팅이 들어가고요. 네네. 또 코덱스 200 레버리지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패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전자닉스만 가는 게 아니라 분산이 돼 버리잖아요. 전체 섹터가 분산이 되니까 그리고 또 낙폭이 워낙에 컸잖아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빈집이었고 또 신용이나 대출도 많이 털려버린 상태였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급하게 커버가 들어온 거고 또 그런 자리에는 대개 보면 공매도가 많습니다. 그럼 주가가 다시 급반등을 하게 되면 공매도도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측면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특히나 네. 이번에 제가 주목했었던 건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바이오 바닥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했던 세 종목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알테오젠인데요. 네. 알테오젠은 할로자임하고 글로벌하게 딱 두 군데밖에 없는 SC 제형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시총이 보통 할로자임의 2배가 넘었었어요. 한참 잘 나갈 때. 네. 근데 이번에 그 양사의 시총이 3천억, 4천억까지 줄었었습니다. 근데 할로자임은 28년이면 특허가 만료가 되고요. 알테오젠은 2043년인가 42년까지 특허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할로자임보다 시총이 낮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국민성장펀드에서 우선주 투자로 들어왔습니다만 우선주는 그 가격 조정이 가능한데 가격 조정 하단선이 97,400원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7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얼추 봤을 때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검증이 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해 준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이 이제
이제 지수 전체를 따라가기보다는 선별적인 종목 장세로 전환된 가능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바이오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바이오 섹터에서 확인해야 할 선별 기준과 리스크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바이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는 보유 현금이 한 2, 3년 정도는 네. 임상 비용 포함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증자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항상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신뢰를 근거로 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플랫폼이면 더 좋고요. 네. 또는 라이센스 아웃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구체화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임상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게 좋고요. 개발보다 마케팅이나 이렇게 막 뉴스를 많이 연출시켜가지고 주가를 좀 펌핑하려고 하는 쪽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임상을 자주 이렇게 설계를 변경을 하고 다시 하고 이러는 쪽은 조금 피해야겠네요.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리그요? 전혀 IR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래놓고 주가 올라가고 위에서 이제 IR을 한다든지 이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개된 시장이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임상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지향하는 시장이 마켓 사이즈가 좀 큰 게 좋습니다. 너무 작은 거, 희귀병 이것도 좋기는 한데 문제는 네. 시장성을 놓고 얘기하면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는 좀 시장이 큰 걸 하는 게 좋다. 그런 측면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현금 여력, 뭐 검증된 파이프라인, 시장과 소통도 해야 되겠고 마켓 사이즈도 좀 큰 기업이 중요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섹터 쪽으로는 좀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은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의 탑 5가 있습니다. 네. 그 탑 5 회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SML이라든지 네. AMS라든지 이런 뭐 도쿄 일렉트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이제 밸류가 있거든요. 그 밸류보다는 낮아야겠죠, 일단. 그 밸류에 근접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글로벌 탑 티어급의 장비 회사로 평가를 받는다는 건데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낮아야 될 거고 가치도 좀 낮아야 될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투자 사이클일 경우는 전공정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게 낸드 쪽이냐 또 HBM 쪽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투자 사이클 가운데서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가운데 특화된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모든 게 요즘은 이제 ETF 시대다 보니까 뭐 소부장 이러면 또 떼구리처럼 이렇게 다 몰려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차별점을 좀 찾아보시는 거는 이 시장 만약에 소부장을 투자하신다 할 때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소부장은 전자닉스에 대한 노이즈가 적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전자닉스가 주가가 흔들리고 이게 업황이 뭐 다 왔네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섹터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 좀 종목별 선별 기준까지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 시그널 현아연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생각보다 더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8개 기술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제외하고 현재 하락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정규장에서도 흐름 긍정적이었습니다. 0.01% 현재는 강보합권에 지나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이 칩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칩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SMC와 함께 협업을 해서 자체 AI 칩은 마이야 300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속에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강보합권 지나가면서 $506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엔비디아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러면서 정규장에서는 하락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금융회사들과 함께 협업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0.7% 상승하면서 219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또 메타는 현재 0.04%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소송 기각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하락했는데요. 현재 594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고 이 소식 속에서 함께 하락한 종목 알파벳이었습니다. 현재도 0.08% 빠지면서 35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에 대해서는 제프리스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285달러에서 263달러 선까지 내려잡았는데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 제품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함께 더했습니다. 현재 0.14% 빠지면서 30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도 함께 살펴보시면 JP 모건에서 이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67% 상승하면서 86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제외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모두 하락했는데요. SK하이닉스 본주도 전거래일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ADR도 1.9% 하락했습니다. 135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까지 2%에서 3%대까지 빠지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통신주들의 흐름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SK텔레콤이 2.83% 빠지면서 33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KT도 1%대 하락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국내 주요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주요 지표들 살펴보시면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은 0.41% 하락했고요. EWR 한국 ETF는 정규장 내에선 1%대 하락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4%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94% 하락했고 유가 흐름은 간밤에 5%대까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런 협상의 진전이 생각보다 더디다는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현재 장 재개 후에는 0.16% 빠지면서 8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요 지표들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의 폭염경보가 모두 해제된다고 합니다. 극한의 무더위가 한풀 꺾였다라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만 낮 기온 33도 내외로 오르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